이산 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강산이 7번 바뀌고도 남는 긴 시간. 한국전쟁은 잊혀가고 있지만 실향민의 가슴에는 한 맺힌 그리움이 남아있습니다. 어느새 실향민 부모님들은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그리움은 자녀들의 몫이 됐습니다. 흥얼흥얼 노래를 혼자 부르셨어요. 희망가, 그다음에 눈보라가 흩날리는 바람차 흥남부두, 동백일기, 뭐 이런 그 노랫말들이 이렇게 귀에 천한데 들릴 듯 말 듯 부르시면서 돌아 앉아서 마음을 삭히는 듯 이렇게 아주맞게 혼자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크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그리움을 달래신 것 같아요. 네, 아기 때였는데 저한테 뭐 특히나 이제 딸이 하나였기 때문에 요놈의 딸내미 하면서 뛰노는 저를 잡아서 까칠까칠한 턱수염으로 얼굴을 비비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공연 작가이자 수필가인 고은아 씨. 사랑 많고 다정했던 아버지가 고향과 가족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흥얼흥얼 노래로 달래셨던 걸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26 젊은 나이에 전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렸던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끝내 돌아가지 못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고 상자 용자를 쓰시고요. 1924년 가짜년생이십니다. 그리고 평남 덕천 출신이십니다.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셨고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아버지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고 홀로 5남매를 키우시며 고생하던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이 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서의 삶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평안남도의 가장 북쪽에 자리한 덕천.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추억에는 고단하고 팍팍했던 시대의 아픔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5살 때 동생을 얻고서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 젖을 물리기 위해서 다녔대요. 그리고 단오는 날에는 명절 기분으로 손바지를 찾아있다가 할머니한테 혼이 나셨다는 얘기. 또 유년 시절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추억보다는 할아버지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가족이 고생하는 것이 진절머리 났다는 거. 그 때문인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 술과 담배 그리고 내기로 하는 오락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성실하고 단정했던 아버지는 남편을 잃고 쓸쓸한 삶을 꾸려가는 할머니를 돕는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내내 지독한 수탈로 굶주렸던 아버지를 포함한 농민들은 해방 이후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기대했죠. 그러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헛꿈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완장을 찬 빨갱이들이 몰려와서 소장민들한테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소장민들의 땅을 마음대로 뭉치고 할당해서 구획을 정해놓고 농민들에게 하루 경작할 분량을 나눠줬대요. 고단하고 힘들어도 매일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시행하는 자아비판 시간에 불참을 하거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공부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은 반동이라는 명분으로 무자비한 폭력도 불사했다고 해요. 소문이나 심증으로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죽는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던 비이성의 시대. 아버지의 운명은 그때부터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반항을 하다가 반동으로 지키기도 했대요. 그때 전쟁이 터져서 곧 징집 대상이 되니 할머니께서는 너는 장남이니까 여기 일은 나한테 맡기고 산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가라고 동생들과 곧 따라서 피난을 꾸려 갈 테니 어서 몸을 피하라고 통사정을 하셔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기면서 산으로 피신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남한을 향해서 내려오다가 미군에게 잡히고 한국군에게 인양되고 그래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어린 동생들과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등 떠밀려 피난길에 오른 아버지. 한눈 한 번 안 팔고 땅을 일구던 청년 농부는 그렇게 전쟁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남쪽 땅에서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전쟁 포로가 된 아버지. 남쪽 끝단에 자리한 거제도로 끌려가
또 다른 전쟁을 겪어내셨죠.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밥 짓는 곳으로 지원해서 밥을 짓고 배급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북에서 도망치면서 포로 수용소 오기까지 배를 너무 골아서 밥이라도 지으면 허기는 면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번쩍 손을 들어서 밥 짓는 곳을 지원을 했대요. 아버지께로부터 전해들은 포로 수용소의 이야기는 동족 살상의 비극의 현장이 다름 아닌 포로 수용소였다고 해요. 이데올로기의 양극화로 분출된 그런 이념이 밖에서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벌이고 안에서는 닥치는 대로 무기를 삼아서 침공이냐 반공이냐를 가르며 밀고 하고 배신하고 물어뜯어 죽이는 그야말로 밖의 전쟁보다도 더 참혹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생존투쟁의 현장이자 치열한 이념의 전쟁터였던 거제 포로 수용소. 아버지는 다행히도 고향 친구를 만나 서로를 의지하며 무겁고 거친 시간을 버티셨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1951년부터 유엔군과 북한은 휴전을 논의합니다. 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전쟁 포로 송환. 국적에 따라 송환을 하느냐, 포로 개인의 뜻에 따라 선택권을 줄 것인가를 두고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됐고요. 특히 북한 출신의 반공 포로 문제는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뜨거운 논쟁거리였죠. 1953년 6월 18일 한국 정부는 자정을 기해 국제사회의 관행을 깨고 기습적으로 반공 포로를 석방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그날의 기억입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반공들을 연병장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철문이 열리고 앞으로 뛰어이라는 현부형들의 명령과 따발총으로 갈기는 듯한 소리에 정신없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칠흑 같은 밤을 달렸다고 합니다. 동서남북도 모르는 채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으면서 고향 친구와 떨어지지 말자며 바로 옆에서 뛰다가 얼마 안 가서 돌더미에 발을 접쳐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만 자리에 푹 주저앉고 말았대요. 일어서지도 못할 지경이어서 친구가 내미소를 뿌리치면서 살아있으면 어디서라도 만나니까 우리 우선 너 먼저 뛰어가라고 야단을 치고 자기는 사람들을 피해 옮겨 앉으면서 울면서 그 친구와 헤어졌다고 해요. 날이 밝아오면서 퉁퉁 부은 발을 끌면서 한참을 걸어가니 민가가 나왔고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밥을 지어 먹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반공포로 석방은 반공을 신념으로 가진 포로들을 북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남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였는데요. 이날 수용소를 나와 자유의 몸이 된 아버지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남한 땅에 홀로 남습니다. 고향 친구도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 도착했고요. 잃어버린 친구라도 찾아보려고 만남의 장소마다 뒤지고 다니셨대요. 친구를 만날 수도 없었고 고향 사람들도 찾을 수 없었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로 오기까지 중간에 민가가 보이면 퍼들은 일을 도와주고 허기를 면하고 또 신발을 얻어 신어서 또 걸어서 올라가고 어떻게든 서울로 가자는 일념으로 걸어서 서울역에 당도했답니다. 막상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온통 노숙자들뿐이 보이지 않았대요. 아버지도 그들하고 섞여서 자다가 새벽 4시에는 노역자를 고르는 줄이 서면은 달려가서 날 풀파리를 하는 일용의 하루를 사셨던 적도 있으셨다고 해요. 삶과 죽음의 좁은 틈바구니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남은 아버지. 폐허가 된 서울역 앞에서 고향을 잃은 상처를 동염해 또 다른 희망을 빚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산 가족 이야기 나의 살던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군이 고향인 고 고상용 어르신의 사연을 따님 고은아 공연 작가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얘기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임수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